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번 우리 시간은요, 근 4월 24일 날, 엊그저께죠. 이제 4월 24일 날 시행되었던 32회 감정평가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우리 중개사 문제 많이 또 유용되어지기 때문에 몇 문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평가사 문제 끝나고 나면 이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평가사하고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이 세 법에 21문제 정도가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용 보면서 우리 시험에도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왔는지 배우면서 한번 쭉 풀어본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던 거죠.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광역도시 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는 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거나, 그렇죠? 무슨 뭐 시도에 걸쳐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청이 없다면 그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당연히 2번 지문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도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청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장이 이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보다 답은 2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시험 나왔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어서 국장이 뭐하죠?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걸 옳은 걸 고르셔 물어본 겁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당연히 또 뭐가 될까요?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럼 도시 기본계획, 항상 우리가 도시계획 나오면 기본이란 단어를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인지 관련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뭐다?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1번도요, 가만 읽다 보면 깜빡 속아요.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거는 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이를 수립하는 거지. 그냥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계획에서요.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계획은 국장도가 만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 멘탈 잡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시장 군수는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수립 변경한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공청회라는 걸 우리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제시된 의견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정된다면 반영을 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틀렸죠. 아니, 의견 반영할 거 아니면 뭐 하려고 들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4번이 답인데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입안이 이루어져. 수립이 이루어져. 근데 5년 이내에 토지의 적성평가 같은 걸 했어.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또 실시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벌써 이거에 대한 부분만 몇 번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 4번에 대한 내용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되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뭐라는 거예요? 코미디네. 협의해서 뭐가 되죠?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승인이야. 기억나세요? 협심증이라고?
도시기본계획 승인하려면 어디 아파? 협심증이야 이랬잖아요.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협의를 거쳤다고 심의 재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요즘에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소설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또 나왔어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수. 또 나왔어요. 한마디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본 거죠.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 저희가 매번 설명을 드리면서 서울시라는 동네가 있다. 그럼 서울시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잖아요. 매번 제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뭐라고 했죠?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등을 만드는 시설 사업이라든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정한다는 거, 용도 지역을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지구를 정한다는 거, 용도의 구역을 정한다는 거,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동네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들은 이와 같이 뭐가 된다? 내용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죠. 물론 이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죠? 기반 시설을 뭐하죠? 설치하고 정비하고 뭐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 개량한다는 거니까 이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된 도시계획서를 설치하는 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근데 오해 말 건요. 시범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범도시는 이제 일종의 테마형 도시를 정하는 건데 지역 특화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전은 무슨 정보통신이라든가 춘천은 무슨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시를 특화시키는 걸 시범도시라고 하는데 이 시범도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은 정비사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거, 기반시설 개량에 대한 거는 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3번에 대한 부분 답은 뭐가 되어진다? 기흥, 니은, 디귿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해당 내용 부분에 3번이 답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시범도시라는 부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시범도시는 솔직히 말하면 국토계획법 보칙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맨 뒤에. 그래가지고 일단 국장이 지역 특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특화된 시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도시를 특화하려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뭔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서 내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의 문제들은 다 모두 고르시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모두 고른 건 해당 내용의 3번이 되어지겠죠. 모두 고른 거니까요. 됐고 4번 봅시다.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일단 1번은 2종 뭐가 되죠? 일반 주거예요. 그러면 중층주택 중심 편리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는 일단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에 복합용도 지구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률의 내용이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거니까. 실제 근데 대통령령으로 가면 뭐였어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라고 정해지죠. 근데 법률상으로는 주거, 공업, 관리지역에 복합용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통령으로 가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만 틀린 거 아니에요. 법률 자체의 조항이니까요.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매번 얘기하죠. 미관지구와 통폐합된 거라 경관지구는 자연경관과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라고 해서 보통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관리지역의 토지는 애매하다. 제가 나올 때가 됐다고 했지, 얘기.
뭘로 이용될지 모른다. 그런 관리지역 땅이 어느 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다면 그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시류를 얘기하는데 기억나요?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정말 치사하죠. 기억납니까? 효력을 잃는 걸 얘기할 땐 항상 제가 다음 날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는 건. 근데 시가와 유보기간 끝났어요. 그러면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효력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효력 발생할 땐 다음 날이 없지만 효력을 잃는 건 간주할 때는 다음 날이 꼭 있다고.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니까 다음 날 나와야 돼서 5번이 답인 거예요. 완전 적중했죠. 그렇죠? 매번 얘기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 돼서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이 돼서 결정고시가 됐을 때 효력 발생이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지형도면 고시가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도교육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에 대한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한다. 그럼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하면 뭐가 된다? 그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이 돼야 잃는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력 잃는 걸 간주하는 건 다음 날. 알겠습니까? 하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금은 잃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 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적시된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에 5번이고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 아마 이 문제는 또 2번 때문에 조금 고민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률상 조항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5번입니다. 또 물어본 게 뭐죠?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네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걸 고르래요. 완전 거저죠. 우리 맨날 배우는 6657 이거 있죠? 9887, 777, 트트트, 사트트트트 이래가지고 외웠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일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60%고요. 일반 상업지역은 중1, 6원이니까 80%, 계획관리 40%, 준공업도 70%, 준주거도 70%. 그냥 봐도 일반 상업이 제일 높네요. 그렇죠? 상업적인데. 그래서 사실은 고민할 여지가 없죠, 이거는요. 너무 쉬운 문제. 그렇죠?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안 배웠던 지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부동산 공법도 40문제 중에서 제가 10개나 12개쯤은 이제 안 배웠던 부분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평가사 문제에서도 40문제로 본다면 5개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안 배웠던 게. 근데 국토계획법 쪽은 한 2여 개 정도가 좀 안 배웠던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이 6번은 이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의 수립의 기준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이 수립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물어봐요, 잘. 그렇죠? 근데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필두로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어디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항상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러고만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의 내용이 있죠.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거는 사실 국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첫 번째,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건데 해당 구역의 중심 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 구분할 것. 일반적으로 국어가 나쁘진 않네요, 이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좀 지문이 이상해요. 뭐냐면 택지개발지구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하여야 한다 정태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외울 때. 근데 이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 잘못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거, 용도 제한 가해서 중개사무소가 들어갈 수 없게 된 거,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동네가 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조문을 두고 있는 건데 뭐라고 나오죠? 건축물 용도 제한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날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문은 없어요. 이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10년 지났다면 필수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건축물 용도 제한으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들어오지 마라. 중개사무소 들어오지 마라. 라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제한을 가했어.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지역의 특화가 활성화되지가 않아. 그러면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만큼은 뭐 하자? 10년 지났으면 필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여야 하는 사유를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2번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를 되도록 할 것. 이건 누가 봐도 국어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건폐용적물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누가 봐도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5번 때문에 좀 헷갈렸을 거예요. 풀어보신 분들. 5번 읽어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 훼손이 안 돼야 되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어적으로 앞에 뭐라고 나오죠? 국어적으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도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관련 법을. 그래서 아마 요 지문 때문에 2번하고 5번 중에 고민 좀 했을 수 있는 지문인데 이건 국어적으로만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조금은 좀 낯선 지문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혹시 모릅니다. 이거 보고 또 중개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지도 체크해 놓고 한번 보시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죠. 제가 매번 강조했던 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력상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매번 얘기하죠.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 정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3년이 지나도록 수립하지 않았으면 다음 날에 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뭐 하죠?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몇 년? 5년이 지나도록 사업 착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물어봤냐?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을 때부터 사업 착수 좀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3년이 아니라 5년이 돼야 맞는 거죠. 요거 나온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또 나왔어요. 평가사에. 우리 중개사에도 이 문제는 완전 요번에 32의 기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면서 7번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봐봐요.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다. 그래서 내용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 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허가인가 승계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날 마찬가지 효력 잃는 거니까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빵꾸를 2개 내가지고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의 내용 시료에 대한 것이고 5년을 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아주 유력하니까 문제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인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를 얘기하는 건지 단계를 밟아가지고 꼭 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정리해 보시는 게 꽤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년이니까 3년이나 1년 나오면 안 되고, 그럼 남는 거는 5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예상됐던 문제기도 하고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8번으로 가서 내용 좀 봐볼까요? 이것도 매번 풀던 문제. 우리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류가 있었죠. 기반시설 종류.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 종류는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죠. 또 나왔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다. 또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를 좀 안 물어본 게 있어요.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해서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봐도 정답은 1번이에요. 연구시설은 공간시설이 아니고요. 이건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림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기에는 뭐가 되어지죠? 공간시설 같기도 해요.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책 잘 보시면서 우리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연구시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시 모르니 기억하시고 유수지는 방제시설 맞고요. 시장 같은 거 유통공급시설 맞고요. 도축장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보건위생시설 맞아요. 주차장 교통시설 맞고요. 나머지가 쉬워서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기반시설 종류는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9번 문제 재밌죠? 이 문제가요. 우리 작년 중개사 문제였어요. 31회 때. 제가 뭐라고 했죠?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있다고 했어요.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하는 사업의 시행자.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외울 때 우리 뭐라고 외웠어요? 도정택 경공도라고 외워서 제가 운율을 드렸죠. 도정택 경공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거든요. 작년에 우리 중개사 문제에는 산업단지 사업을 답으로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답으로 냈죠? 이거.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공동구 설치와 아무 관련이 없어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작년에 우리 기출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가사하고 중개사 문제들은 서로가 서로를 본따서 문제를 내요. 그런 문제가 많을 때는 5개, 적을 때는 2-3개 정도는 응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도 200만 넘으면 공동구 시행자가 설치해줘야 되고,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리고 도청 이전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200만 초과할 때 뭐 하죠? 해당 내용 공동구 시행 설치해줘야 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어지고요. 이건 우리 중개사 작년 문제를 그대로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좀 여러분 느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죠. 또 나왔네요. 매수 청구의 문제. 그렇죠? 장기 미집행. 또 작년에 한 해 안 나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봤을 때는 수업할 때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설의 사업의 부지로 묶여 있는데 여기서 도로를 만든다고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도시계획설 결정이 됐고 근데 여기에 토지를 소유한 A가 있었던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이 되어지고 지목은 대인 토지다. 그러면 너무나 제한이 가혹하니까 열대치고 매수 청구.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뭐라 했어요?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알려주고 2년 내에 매수를 해줘라.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한 해 쉬었더니 또 나왔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봅시다. 그럼 10번 지문이 기억이죠. 이럴 때 이 매수를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매수의 대금은 뭐예요? 현금이 당연히 좋겠죠. 뭐라고요? 매수의 대금은 현금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해당 내용을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뭐가 된다? 상환기간은 해당 내용 부분에 10년 이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어쨌건 채권을 발행한다면 채권 자체의 상환기간을 물어본 거니까 기획은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번 시장군수가 뭐가 되죠?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 시장군수가 매수의무자다. 원래는 매수의무자는 시장군수인데 따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자가 매수의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군수가 그냥 시행자였다면 애누리 없죠. 그냥 시장군수가 매수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수의무자는 매수를 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매수하여야 한다고 나오죠. 매수하여야 하는 건 얼마입니까?
2년이 되어지겠죠. 2년, 2월이 아니라. 그렇죠?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2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수 여부를 알려주는 건 6개월이고요. 매수를 뭐다?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2년 내에 매수해 주는 거거든요. 잘못 썼네.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김. 그 다음에 리을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당연히 뭐가 될까요? 디귿번도 리을번. 디귿번은 틀렸지만 리을번. 매수 청구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면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대통령에 뭐라고 나와요? 3층 이하의 뭐하죠? 단독이나 그 다음에 1종, 2종 근생시설, 주마연생 제외한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법률 조문을 물어본 거라 해당 내용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허가받아서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옳은 거 기읍, 니은, 리을의 4번을 정답을 한다 이 얘기죠.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은 건 뭐다? 기역, 니은, 리을의 4번입니다. 좀 자세히 물어본 문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법률의 문제를 물어봤던 거라 우리가 맨날 보는 것보다는 좀 쉽게 나왔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맨날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물어보다가 법률의 설렁설렁 내용을 물어보면 또 틀린 것 같은 거야. 거기에 또 오해가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리을번 지문도 이제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답은 4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보다 1번에 대한 부분을 봐볼까요? 11번.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 물어봤었어요. 이게 뭐냐면 개발행위 할 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문의 일부다.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고 지금은 뭐냐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모를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그 말 기억나세요? 제가 그림책으로 항상 제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해당 내용의 토석 채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에 대한 행위를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우리 형질 변경은 외웠잖아요. 주상공 113 뭐 이런 식으로.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 이런 말 했단 말이죠. 그럼 심의 거쳐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문제는 요 심의에 대한 규모가 형질 변경 규모나 토석 채취 규모가 커지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만이 아니라 더 커지면 시도급의 뭐하죠? 도시계획위원회, 더 커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모 규정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규모 이상일 때 일정 면적까지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거고 일정 면적 이상 되어지면 또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너무 커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주상공 113 뭐하죠? 이상이면서 첫 번째 뭐가 되죠? 형질 변경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보통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뭐가 된다? 거친다. 라고 우리가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석 채취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하죠?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혹시 모르겠어요. 또 물어볼지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만 배주고 나중에 내가 정규 수업할 때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험 나왔던 거라 한 번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기 싶어요. 그러면 정답은 11번 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31년 동안 중개사에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 나왔으니까 혹시 출제하시는 분이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정답은 1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요것도 약간 좀 냄새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렵진 않아요.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요건 좀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인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요. 우리가 매번 제가 법령을 얘기할 때 지자체에 위임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서울시만의 자치법규, 당의 도시만의 자치법규, 이걸 뭐라 한다? 조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했으면 법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우리 지자체 지방의회 통과됐으면 지방의회, 지방지자체의 자치법규라고 조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령에 우리가 법령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법령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위임해서 니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하는 게 조례의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럼 해당 내용 부분에서 봐요. 도시계획의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이건 보통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서 조례로 위임을 합니다. 알아서 정해. 무슨 주민의 의견 청취까지 법령으로 정합니까? 알아서 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의 지역 여건상 용도지구의 명칭이나 지정 목적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가 되죠? 우리가 조례에 위임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법정된 거 외의 것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지구가 필요하다. 그럼 서울시에는 문화지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지구를 우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걷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걷은 돈을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럴 때 별도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그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도 지자체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죠. 그리고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도 납부에 대한 거는 이런 디테일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정해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답은 몇 번이다? 일단 1번이거든요. 도시계획설 설치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바람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정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제 내용이 나오는데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요. 이거 옛날에 평가사에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중개사에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우리 법제 46조에서 언급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뭐 전기 같은 거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전기줄을 널어가지고 날아가는데, 그렇죠? 이 전기줄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이 뭐 했다? 전파방해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거.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경우일 때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전기사업법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걸 어와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평가사에 두어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중개사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이 문제도 우리가 평상에 배웠던 거랑 좀 안 맞긴 한데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봅시다. 이것도 약간 좀 특이해요. 예전에 국토계획법 나올 때 예전에는 벌금, 과태료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과태료, 벌금을 안 물어본 지가 이제 뭐 꽤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레트로로 가는지 말이죠. 벌금, 과태료 물어보는 걸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네요. 혹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또 뭘 느껴야 되느냐? 아, 평가사에는 벌금, 과태료 조항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중개사에서도 과태료 규정이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은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죠? 그럼 일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2년 이하의 징역, 그쵸?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예요. 과태료가 아니죠. 그렇죠?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2년 2천 징역 벌금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물을 건축하는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도 이것도 2년 2천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면탈 경감할 목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한 거는 3년 거짓 불응한 거에 3배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다 징역 벌금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과태료 규정은 3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 동향 토지거래 강화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나와 있잖아. 이게 뭐냐면 바로 타인 토지의 출입.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부분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타인 토지의 출입을 방해한 거는 뭐다? 1천만 원 이하의 뭐하죠? 과태료에 처하는 사유입니다. 과태료. 그래서 우리가 타인 토지의 출입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한 거는 과태료 규정이니까 요 3번에 대한 부분이 정답이 되어져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냥 질서벌이죠. 그러니까 징역벌금 사유하고 과태료 사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기획법 열세 문제를 봤는데 평소에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던 것들이 한 서너 개 정도의 형식이 있네요. 그런 거는 혹시 유용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밟아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비법으로 갑시다. 평가사에 나오는 정비법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나와요. 우린 6문제가 나오지만 근데 이것도 항상 나온 데는 나왔죠. 제가 얘기했어요. 정비법 나올 때 사업의 종류를 물어볼 거라고. 정비 사업의 종류는 3가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건축 사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에 3종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어느 정비 사업을 물어보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물어볼 확률은 완전 100%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32의 중개사 문제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야 되죠. 그럼 봐요.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 이 말 보는 순간 끝났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푸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극히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다. 이런 데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유형시설 확충을 한다. 이러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개량 정비한다면, 보전 정비 개량한다면 이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앞쪽에 하나 하고 뭐하죠? 뒤쪽에 2개 하고 2가지의 정의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극히 열악, 과도 밀집.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거. 그러면 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어져서 뭐가 되죠? 14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의 정답은 4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또 나왔어요. 아마 15번도 우리 요번에 중개사 기출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근데 지금 뭐라고 물어보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걸 고르래요. 아닌 거. 반대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걸 물어본 거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이용 시설을 골라라.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럼 그냥 봐도 놀이터하고 마을회관이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라 공동 이용 시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정비 기반 시설에 국어 도랑이라는 게 정비 기반 시설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장이나 녹지나 국어 공동구는 다 정비 기반 시설이니까 정비 기반 시설 아닌 것은 디귿 비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박스에다가 쳐넣고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정비법은 이 14, 15번은 우리 중개사 문제에 바로 적용되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조금 이례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16번 문제는 이건 좀 배운 적은 별로 없죠. 그럼 봐봅시다.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위반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법제 이제 15조의 내용인데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정비 계획을 만들 때 절차상으로 주민의 의견 같은 걸 들어가지고 정비 계획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경우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미한 경우가 아닌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내용에서 지금 요 1, 2, 3, 4가 바로 뭐다? 경미해서 거치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 2, 3, 4가. 이건 외우기는 곤란하지. 그래서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방지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재난방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3년 범위 내에 조정한다든가 최고 높이를 변경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법 제15조의 규정대로 경미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없는 경우고 그리고 5번에 대한 부분은 뭐하죠? 용적률 뭐하죠? 20% 미만이 아니라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예요. 정답이 5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제가 이런 것도 푸는 팁을 드리면 출제하신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떠냐면요. 이런 문제 낼 때는 되게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숫자를 속여요. 그죠? 그래서 눈치를 챌 때 그냥 보면 숫자 나온 걸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이 답이죠. 3번의 기한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서 찍을 때는 모르겠으면 숫자 관련돼 있는 걸 보고 숫자가 맞나 마나를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에 맞추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온다면 그렇게 숫자 있는 거 관련된 거 고민하면서 푸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 정답은 일단 5번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것도 제가 우리 실제 정규 수업할 때 필요하다면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평가서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17번 좀 봅시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것도 제가 매번 강조하던 건데 추진위원회가 한 번 정도 또 나올 때가 되긴 됐죠. 근데 요번에 요 문제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대한 약간 좀 비주류에 대한 걸 좀 물어봤어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답이 쉬웠어가지고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답은 이게 5번인데요. 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두고 있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의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음 단계 조합설립의 인가까지죠.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다음 단계 조합설립의 인가까지 신청하지 않는 거는 1년이 아니라 2년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2년, 추진위원회 조합 2년,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3년 이랬거든요. 안 하면 해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거는 해당 내용 1년이 아니라 2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어서 답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내용 등은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주류 내용이라 별로 중요해 보진 않습니다. 한 번 정도만 그냥 읽어주는 정도로. 하지만 답이 쉬워서 답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비법은 4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 2문제는 충분히, 3문제는 맞출 수 있었고, 아까 정비계획 위반할 때 경미하다고 주민의견 안 듣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고르기 어려웠던 문제죠. 다 그냥 쉽게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해당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갑시다. 건축법도 뭐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거는 별로 이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건축법은 풀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건축법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너무 쉽네 답이. 지하층 이란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하층 이란.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뭐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그치. 2분의 1 이상이거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어주는 거죠. 또 답이 1번이면 또 불안해요. 또 맨날. 그죠? 두 번째 봅시다. 거실의 정의입니다. 이거 옛날에 관리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보통 거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틀린 지문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물어보고 있는데 고층은 뭐예요? 30층 이상이라거나 그렇죠. 작년도에 우리 시험은 N드라고 나와 X였잖아요. 또는 120m 이상. 이면 고층. 초고층은 뭐가 되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하고 이전도 건축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해당 내용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서요. 건축 허가 관련된 부분의 설명으로서 옳은 거다라는 걸 물어보고 있네요. 건축 허가 관련된 거로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번입니다. 우리가 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가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뭐하죠? 이를 허가한다고 했잖아요. 공장 등이 아닌 바에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는 없죠. 두 번째 봅시다. 주변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뭐 때문에? 주거, 교육환경 때문에. 그럼 여기서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군이 허가하려면 뭐가 되죠? 도지사 승인을 받는 규정이 있죠. 도지사 사전 승인 사항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이니까 이게 정답이 됩니다. 주거, 교육 환경의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했다. 바로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 우리. 그래서 위락시설 관련된 게 있다면 주거, 교육 환경은 층수 같은 거 면적 관계없이 그냥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죠.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기억나죠? 시군이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 받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21층 이상 등 10만 이상 등일 때. 그리고 뭐하죠? 자연환경 수질보호 관련된 거 3층 1천일 때. 그리고 주거 교육 환경은 뭐하죠? 위숙박 관련된 거로 도가 지정 공고한 거일 때 있었죠. 그래서 도지사 승인 받는 규정 2번이 정답. 저번 주에 건축법 배울 때 했던 부분이죠. 세 번째 봅시다.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다면 해당 내용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했다? 우리가 허가 거부라고 했거든. 허가 거부 규정. 그렇죠? 아무리 적법해도 유숙박 관련된 게 주거 교육 환경상 유예를 준다고 한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거쳐서 해야지 그냥은 안 돼요. 그렇죠? 2번, 3번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4번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공사 착수 기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착수해줘야 하는 기간은 몇 년? 아하, 2년. 공장이면 3년이었지만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건 1년이었죠. 원칙은. 그리고 그 안에 착수를 안 했다고 한다면 뭐였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거였지. 뭐라고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였지 이게.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이 얘기였었죠 원래. 그리고 5번도 우리 중개사 문제였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민 주거 안정의 직격탄인 거예요. 분양 목적 공동주택인데 대지의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확보해가지고 하다면 사업자가 돈 갖고 튀면 어떻게 서민들을 보호합니까?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만큼은 사용권 확보로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제가 저번 건축법 정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원래 중개사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었거든요.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서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내용 등의 수합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로 간에 보강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어집니다.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또 우스운 문제 하나 있죠? 이거. 그죠?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로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요. 이 가설 건축물의 허가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은 특광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앞에 일반적인 건축물은 큰 건물일 때 특광이 허가했는데 가설 건축물이 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광역시장에 대한 부분은 허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중개사 문제에는 가설 건축물 중에서 견본주택에 대한 건축의 기준을 물어봤잖아요. 아, 이거 겁나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이런 거는 완전히 껌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이행강제금이 드디어 나왔네요. 평가사 문제.
요거는 우리 중개사 문제에도 꽤 요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요번에 요 평가사 문제에서는 그 개정된 거는 별로 안 물어봤네요. 그쵸? 개정된 게 중요한 건데. 어쨌건 1번 이행강제금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다. 없긴 왜 없어?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부과할 수 있잖아. 그 기억 안 나요? 허용건신 190, 80, 70. 신고 위반한 사유는 산출된 강제금의 70%의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강제금 위반했으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는 지방세법이다. 뭔 소리야? 세금이에요, 이게? 세법 이게 뭐라고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에요. 다 그림책에 있어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에요. 어디 가나 뭐를 부과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개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문서 개고는 다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만약에 3번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 봐봐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강제금을 뭘 중지를 해. 이미 위법이 완성됐으니까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 어디 가나 마찬가지고. 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기준으로 하여서 1년에 무슨 5회야. 죽어 그러다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린 거죠. 남은 건 3번밖에 없어요. 어디 가나 뭘 부과한다면 항상 문서 날라오잖아요. 문서 개고 이렇게 낸다이 라고. 그렇죠. 이행해라 이런 식으로.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요. 국어적인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근데 요번 아쉬운 거는 요번에 그 이행강제금 가중이나 그렇죠. 감경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안 물어봤네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인 물어보겠죠. 좀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래서 지금요 21문제 정도 우리가 국토계획법, 정비법, 건축법에서 우리 중개사와 관련된 동일 범위의 법 21가지를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금 풀어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없는 문제는 없죠. 하지만 평소에 안 물어보던 거 너댓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게 나왔었구나 한번 감은 잡아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고요. 공부하시면서 관련된 부분들 제가 설명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정규 수업 때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